여러분, 2초 만에 시속 700km를 내는 열차. 상상이 가시나요? 중국이 전 세계에 자랑하던 바로 그 기술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진실은 이 화려한 기술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2000조 원. 네, 맞습니다. 여러분, 2초 만에 시속 700km를 내는 열차. 상상이 가시나요? 중국이 전 세계에 자랑하던 바로 그 기술입니다. 중국 철도 부채가 무려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4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하던 중국 고속철도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고속철도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중국 경제의 실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홍보해왔는지 보시죠. 2023년 중국은 세계를 놀라게 한 발표를 했습니다. 마그레브 열차가 2초 만에 시속 700km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죠.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비교해 볼까요? KTX 최고 속도가 시속 305km입니다. 중국 열차는 그 2배가 넘는 속도를 2초 만에 낸다는 겁니다. 제로백이 아니라 제로세븐백이라고 할까요?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총 연장 42,000km.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 둘레가 4만 km입니다. 중국 고속철도를 다 이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의 고속철도가 총 893km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47배입니다. 일본 신칸센 전체 길이의 14배고요. 중국 정부는 이를 중국몽의 상징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서방을 따라잡고 추월했다는 증거라고 말이죠. 시진핑 주석은 고속철도를 직접 시찰하며 중국 제조의 금자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기술적 성취도 대단합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1318km를 4시간 30분에 주파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5배를 4시간 반 만에 가는 거죠. 중국은 이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등의 고속철도를 건설했고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024년 초 중국 국가철도그룹이 발표한 재무제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부채액 6조 2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0조 원에서 2000조 원 사이입니다. 정확한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인 건 확실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비교해 볼까요? 한국 정부 2024년 예산이 약 656조 원입니다. 중국 철도 부채는 그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인데 그것의 5배입니다. 한국 GDP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 5조 2천억 위안이었던 것이 2020년 5조 5천억, 2021년 5조 8천억, 2022년 6조, 2023년 6조 2천억 위안으로 증가했습니다. 매년 평균 2천억에서 3천억 위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40조에서 60조 원씩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익성입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은 2023년 영업이익이 겨우 33억 위안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6천억 원. 6조 원이 아니라 6천억 원입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만 연간 2천억 위안이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40조 원 정도죠. 번 돈보다 이자가 60배 이상 많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합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죠. 중국 고속철도는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됐을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한 확장입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부양을 위해 고속철도 건설을 미친 듯이 밀어붙였습니다. 경제성은 뒷전이었습니다. 일단 짓고 보자는 시기였죠. 베이징 상하이처럼 수익성 있는 노선도 있지만 대부분은 적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란저우 우르무치 구간은 1776km나 되는데 하루 평균 승객이 5,000명도 안 됩니다. 1776km나 되는 고속철도를 하루에 5,000명이 이용하는 거죠. 당연히 적자입니다. 칭하이 티베트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만들었지 경제성은 제로입니다. 둘째는 터무니없이 비싼 건설비입니다. 중국 고속철도의 킬로미터당 건설 비용은 평균 1억 7천만 위안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330억 원. 한국 KTX 건설 비용이 킬로미터당 약 200억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1.6배 이상 비쌉니다. 기술이 앞선다더니 오히려 더 비싸네요. 총 건설비는 4조 위안을 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800조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패죠. 2023년 중국 정부는 철도 건설 관련 부패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철도부 전 부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됐고 수십 명의 고위 관리가 연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건설비의 20%에서 30%가 부패로 새나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60조에서 240조 원이 증발한 거죠. 셋째는 낮은 운임입니다. 중국 고속철도 운임은 정말 쌌습니다. 너무 쌉니다. 베이징 상하이 1318km를 2등석 기준 553위안, 약 11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KTX는 417km에 59,800원입니다. 거리당 단가를 계산하면 중국은 킬로미터당 83원, 한국은 킬로미터당 143원입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42% 저렴합니다. 왜 이렇게 쌀까요? 정치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고속철도를 인민을 위한 서비스로 포장했습니다. 운임을 올리면 정치적 반발이 생기니까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낮게 유지하는 거죠. 넷째는 코로나19의 직격탄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은 중국 철도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이동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고속철도 이용객이 급감했죠. 2019년 대비 2020년 승객 수가 39% 감소했고 2021년은 회복세였지만 2019년의 75% 수준이었으며 2022년은 다시 급락해 2019년의 60% 수준이었습니다. 3년 동안의 손실만 5천억 위안이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100조 원입니다. 중국 고속철도의 부채 문제는 단순히 철도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 정부들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비율은 대략 6대4에서 5대5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지방정부들이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는 겁니다. 2023년 기준 중국 전체 융자 플랫폼 부채는 66조 위안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1만 3천조 원. 이 중 상당 부분이 고속철도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0%에서 30%로 추정합니다. 답은 융자 플랫폼입니다. 융자 플랫폼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금융회사로 쉽게 말해 지방정부의 빚을 대신 지는 회사입니다. 중국 법상 지방정부는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니까 이런 우회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럼 2,600조에서 3,900조 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융자 플랫폼들이 하나둘씩 파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텐진시 융자 플랫폼 3개가 파산했고 랴오닝성 융자 플랫폼 5개가 디폴트를 선언했으며 구이저우성 융자 플랫폼은 채무 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중국 금융 시스템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A 융자 플랫폼이 무너지면 그 여파가 은행으로, 은행에서 다른 융자 플랫폼으로,
또 다른 은행으로 퍼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회색 코뿔소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다 보이는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위기라는 뜻이죠. 중국 정부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대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첫 번째 대책은 부채 재조정입니다. 2023년 중국 정부는 일부 고속철도 부채를 장기 채권으로 전환했습니다. 쉽게 말해 갚아야 할 기한을 늦춘 거죠. 30년 만기 채권으로 전환했으니 당장은 숨통이 트입니다. 하지만 빚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책은 정부 보조금입니다. 중앙정부가 매년 수백억 위안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약 800억 위안, 16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매년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세 번째 대책은 부동산 개발입니다. 중국 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로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역 주변 땅을 개발해서 파는 거죠. 실제로 베이징, 남역, 상하이 홍차오역 주변은 대규모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중국 부동산 가격은 전국 평균 15% 하락했습니다. 주요 도시는 20%에서 30% 떨어졌죠. 에버그란데, 컨트리 가든 같은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부동산으로 철도 빚을 갚겠다. 불타는 집을 팔아서 빚 갚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대책은 운임 인상 검토입니다. 2024년 초 중국 정부는 고속철도 운임 인상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거셉니다. SNS에는 서민 등골 빼먹기, 공산당이 인민을 배신했다 같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입니다. 운임을 올리면 정치적 리스크가 생기고 안 올리면 부채가 계속 늘어납니다. 중국은 고속철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해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는 중국이 수주한 첫 해외 고속철도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계획은 총 연장 142.3km, 공사기간 2016년부터 2019년, 총 공사비 55억 달러, 약 7조 원이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공은 2023년으로 4년 지연됐고, 총 공사비는 73억 달러, 약 9조 원으로 33% 초과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추가 부담이 12억 달러나 됐습니다. 중국이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를 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추가 비용 때문에 중국에 원망을 품고 있고요. 태국 고속철도는 2017년 착공했지만 여전히 완공 못했습니다. 문제는 산적입니다. 토지 보상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재검토해야 하며 태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중국 측에 계약 조건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난처한 상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프로젝트는 아예 무산됐습니다. 2010년대 초 중국은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차단했습니다. 중국 기술이 들어오면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였죠. 결국 중국은 미국 시장 진출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이미 성숙한 철도 시장입니다. 프랑스 TGV, 독일 IC, 스페인 AVE 등 자체 기술이 있죠. 중국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게다가 유럽연합은 중국 국유기업에 대해 보조금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고속철도 해외 진출은 실패입니다. 빚을 메우기는커녕 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고속철도의 실패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무리한 확장의 위험입니다. 한국도 최근 GTX, 신안산선 등 대형 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중국처럼 경제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GTX A 노선 건설비가 4조 7천억 원, GTX B 노선이 5조 6천억 원, GTX C 노선이 4조 2천억 원입니다. 총 14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요? 정부는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인기를 위해 밀어붙이다가 중국 꼴라면 안 됩니다. 둘째, 부채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코레일의 2023년 부채는 약 26조 원입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새 발의 피지만 한국 경제 규모로는 적지 않습니다. 코레일도 매년 적자입니다. 2023년 영업손실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코레일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술 의존의 위험입니다. 한국은 KTX를 프랑스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자 기술인 KTX 산천, 해무를 개발했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빠르게 습득했지만 품질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2011년 원저우 고속철도 사고로 40명이 사망했고 크고 작은 고장도 잦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안전과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고속철도 부채는 중국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융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중국 은행들은 철도 공사와 융자 플랫폼에 수백조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들이 부도나면 은행도 위험합니다. 2023년 중국 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공식 통계는 2% 미만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5%에서 10%로 추정합니다. 은행이 무너지면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지방 재정 파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방 정부들도 고속철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학교, 병원, 복지 같은 기본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도 실패하며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앙정부의 구제입니다. 중앙정부가 부채를 떠안는 겁니다.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지방정부도 생겼습니다. 2023년 야오닝성의 한 도시는 공무원들에게 월급의 70%만 지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30%는 1년 뒤에 주겠다고요. 셋째, 사회 불안입니다. 빚더미에 앉은 지방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반발하죠. 2023년 중국 각지에서 세금 인상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고속철도가 중국몽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중국 고속철도 부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골드만삭스는 2024년 보고서에서 중국 철도 부채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부채가 10조 위안, 2천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결책은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일부 노선을 폐쇄하거나 민영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디스는 중국 국가철도그룹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4년 중국 경제 보고서에서 철도 부채를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IMF는 중국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재정 건전성 회복을 권고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대 교수 한 명은 고속철도는 GDP 숫자를 올리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이 발언 후 그는 강의가 취소됐고 SNS 계정이 폐쇄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비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자, 여기까지 중국 고속철도의 2천조 원 부채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중국은 4만 킬로미터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2천조 원의 부채였습니다. 수익성은 거의 없고 이자도 못 갚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들까지 연쇄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국가 부채가 급증합니다. 중국 경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규모 구조 조정입니다. 적자 노선을 폐쇄하고 일부를 민영화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산당이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질질 끌기입니다. 이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당장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땜질하며 시간을 끕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커집니다. 중국 고속철도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세계 1위, 가장 빠른, 가장 긴 같은 타이틀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둘째,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면 망합니다. 중국은 경제성보다 정치적 선전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2,000조 원의 부채입니다. 셋째, 투명성이 없으면 문제가 악화됩니다. 중국은 문제를 숨기고 비판을 막았습니다. 그 사이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넷째,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 장기 위험을 키웁니다. 중국 지도부는 임기 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했습니다. GDP 성장률, 고속철도 연장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20년 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위험이 있습니다. GTX, 신공항, 각종 대형 SOC 사업들이 있죠. 정치인들은 이런저런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지, 경제성은 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중국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고속철도 부채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국 경제를 보면 부동산 부채가 300조 위안, 한국 돈으로 6만 조 원입니다. 지방정부 부채가 66조 위안, 13,000조 원이고요. 그림자 금융은 얼마인지 추산조차 안 됩니다. 중국 경제는 거대한 빚더미 위에 서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습니다. 2024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정확한 숫자일까요? 중국 정부는 통계도 조작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GDP가 18조 달러로 세계 경제의 18%를 차지합니다. 만약 중국이 금융위기에 빠지면 세계 무역이 급감하고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며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패닉이 올 겁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취약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입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한국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우리는 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은 2초에 시속 700km를 자랑했지만 그 뒤에는 2,000조 원의 부채가 숨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고속철도는 실은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형 인프라는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지만 잘못 쓰면 국가를 파탄낼 수 있습니다. 중국 고속철도는 후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GTX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안전할까요?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분석을 해주신 분께는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세계 경제에 숨겨진 진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이 한 뼘 더 자랐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